함이란 발화에서 일반적으로 화자가 어떤 함이나 함의가 다른 함의보다 더 중요한지를 강세나 특정한 문장 구조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초점을 강세나 특정한 문장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다. 전경 함의. 우리 저번에 전제와 함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제 같은 경우에는 전제나 함의나 또 오늘 이따가 배울 대화 함축이나 몽땅다 숨은 그림 찾기, 대화에 숨겨진 것을 이제 찾는 것인데, 전제 같은 경우에는 화자나 청자가 미리 가정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정이고요. 함의는 그 문장 속에서 추론되는 게 함의예요. 함인데 그렇게 봐서는 제가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그 원래 문장을 부정했을 때 살아남으면은 전제고 살아남지 못하면 함이다. 그런 말을 잠깐 드렸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경 함의를 볼게요. 전경 함의. 그래서 저번에 배경이란 말은 아시죠? 배경. 그런데 전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외국에서는 그라운드와 그다음 피겨라고 그래가지고 배경과 전경을 정확하게 나눠요. 근데 한국에서는 배경이란 말만 있지 전경이란 말이 안 쓰여요. 그런데 전경이란 말은 외국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의 빈자리죠. 어휘의 빈자리였는데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경이라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칠판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이잖아요. 이게 뒤에 배경이 되고 제가 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배경과 전경의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그 배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뒤에 상황을 알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 배경함이었고요. 전경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경함이는 그대로 둬도 함의가 있는 것, 그게 배경함이었고 전경함이는 뭔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함의로 삼기 위해서 뭔가 강세라든지 문장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강조시키는 것, 그것을 전경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함의는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함의가 이루어지는 것. 전경함의는 뭔가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함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전경함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16번 예에 있죠. 강세로서 함의를 주는 거예요. 김씨가 손으로 파리를 쫓았다 라고 한다면 김씨가 손으로 파리를 쫓았다 한다면 어떤 게 함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손으로 했다는 게 함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같이 김씨가 손으로 파리를 쫓았다 이렇게 한다면 김씨가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씨가 했다는 것을 그거 하잖아요. 함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강세를 통해 가지고 함의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게 전경함이에요. 뭔가 변화, 뭔가 장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함의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17번 예를 볼게요. 이번에 17번 예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함의를 주는 거예요. 김씨가 파리를 쫓았다라는 말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씨가 파리를 쫓았다 이러면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때문에 김씨가 강조가 되는 거죠. 니은이 김씨가 다른 것이 아닌 파리를 쫓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때문에 파리가 강조가 되는 거고요. 김씨가 파리를 죽인 것이 아니고 쫓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쫓아다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강조하는 것, 이것도 전경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파리를 쫓은 것은 김씨였다. 이거 이때 구문가니에요. 이때 구문.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때 사이에 강조하는 걸 넣어가지고 하는 그 구문이 어려운 말로 분열문이라고 그래요. 분열문. 근데 한국어에선 이렇게 나타내요. 김씨가 쫓은 것은 파리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리를 쫓은 것은 김씨였다. 김씨가 쫓은 것은 파리였다. 김씨가 한 것은 파리를 쫓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런 분열문을 사용해서 이때 구문, 분열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강세나 문장 구조를 바꿔서 등등의 또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 이런 것, 그 함의를 집어넣는 것, 이런 걸 전경함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에 3번 전제와 함의의 차이를 볼게요. 3.1 정의의 차이. 전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다. 근데 함의는 사용된 언어의 의미적, 논리적 관계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다. 추론된다는 건 공통점인데 전제 같은 경우에는 화자나 청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공유하고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함의 같은 경우는 그 문장에서 그냥 문장 자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많은 예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정의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예, 뭐 저도 지금 예, 그 전제와 함의 지금 몇 년을 가르쳤는데 지금 봐도 얘가 지금 예, 생각이 말랑말랑하는데 예, 여러분은 아주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뭐 그냥 외우다시피 저기 뭐 그런 거지 뭐 이해는 사실 좀 어려운 예, 그런 내용이고 그 저기 더 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이는 3.2 부정에서 일치성 불일치성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했을 때 살아남으면 일치성이라는 것은 살아남았다. 불일치성은 못 살아남았다. 예, 일치성을 갖는 게 전제고 불일치성 살아남지 못하는 게 함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읽어보시면 전제는 부정 문장에서 유지되지만 함의는 부정 문장에서 유지되지 못한다. 곧 전제는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함의는 부정의 영향을 받는다. 예, 1번에 기억서부터 리을까지 있어요. 예. 자, 저기 제가 이거 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전에 여러 번 가르쳤지만 예, 저도 막 이렇게 좀 어렵다고 예, 말씀드린 거. 예.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예. 예, 저기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인문학하는 나중에 이 수준으로 자꾸 이런 예를 접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게 도가 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딱 알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으시고 훌륭하시니까 예, 하여간 뭐 이런 거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훨씬 더 좀 어려운 개념 이런 것도 잘 캐치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 그 1번이에요. 경찰이 도둑 3명을 체포했다. 라는 것은 이제 긍정문이잖아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디귿이에요. 경찰이 도둑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가 경찰이 도둑 2명을 체포했다. 3명을 체포했다는 2명을 체포했다는 것을 함이에요. 함이. 그래서 리을은 함이에요. 디귿은 전제, 리을은 함이. 자 그런데 1번의 니은 같이 경찰이 도둑 3명을 체포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부정을 했을 때 디귿은 살아남아요? 그래도 경찰이 있는 건 똑같죠? 예, 뭐 체포했거나 못했거나 경찰은 있어요. 자 그런데 리을은 경찰이 도둑 2명을 체포했다는 살아남나요? 경찰이 도둑 3명을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찰이 도둑 2명을 체포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1명을 체포할 수도 있고 예, 뭐 전혀 체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리을은 함의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부정을 했을 때 예,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에서의 불일치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3 볼까요? 취소성, 불취소성. 함의는 취소할 수 없지만 전제는 담화에서 취소할 수 있다. 예. 이번에 기억서부터 프랑스 왕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니은 프랑스에는 왕이 있다. 디귿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번에 그 니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기억이 프랑스 왕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발화를 했다면 니은은 뭐예요? 프랑스에는 왕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오늘 전제. 예. 프랑스 왕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이렇게 그 소유격 뭐 이런 거 프랑스의 왕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사용되면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구의 전제예요. 구의 전제. 자 그다음에 디귿은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것은 함이죠. 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왕이 있어요? 실제 왕이 없죠. 예, 왕이 없으니까 이거는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제는 취소 가능해요. 그런데 자 디귿같이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예, 이거는 예, 뭐 프랑스의 왕이 됐건 프랑스 거지가 됐건 이건 누군가가 한국 방문했다는 것은 이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 이건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니은이 예, 문제가 니은이 바로 전제라는 거죠. 취소가 되는 것이 전제, 취소 불가능은 예, 함의. 자 그러면 그 학습 평가 한번 풀어볼까요? 예. 요 문제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 예, 이거 너무 쉬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자,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제란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서 단언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정되어야 하는 배경적인 내용이야. 맞아요? 예, 맞죠? 예, 이거 전제의 정의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다음 2번. 전제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화자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전제, 함의, 함축, 몽땅 다 숨은 그림 찾기라고 그랬어요. 예, 겉으로 말해지면 전제가 아니에요. 예, 숨겨진 거예요, 다. 자, 그다음에 디귿 3번.
한 문장의 전제는 그 문장이 부정되면 거짓이 된다. 맞아요? 예.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문장이 부정돼도 살아남는 것, 예, 참인 것, 그게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 부정에서 일치성.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전제를 부정하면 적정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이건 맞죠? 그렇죠. 이거는 뭐 참 거짓을 떠나서 이상한 문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제를 부정하면. 자, 그다음 2번이요. 전제 유형이 다른 색과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1번.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는 어떤 전제예요? 우리가 전제의 종류를 나눌 때 사실적 전제와 비사실적 전제로 나눴죠? 전제로. 그래서 사실적 전제는 사실인 것, 전제가 사실인 것. 비사실적 전제는 전제가 사실이 아닌 것. 예, 사실이 아닌 것. 예, 그렇게 두 개로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럼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렇죠. 말했다라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적 전제 1번은. 그 다음 2번. 나는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다고 상상한다. 라는 것은 지금 나는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죠? 예, 없는 거니까 이건 비사실적. 예. 지금 3번. 강릉 지방에 다시 많은 비가 내렸다. 라는 것. 예.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비가 내린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비가 내린 적이 있다는 게 사실이죠. 예, 사실이니까 사실적 전제. 그 다음에 4번. 그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은 그가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도 사실적 전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비사실적 전제. 자, 3번이요. 함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일단 함의한다면 그 함의는 취소할 수 있다? 예, 함의 취소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취소 안 돼요. 예, 전제가 취소가 돼요. 함의는 취소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럼 2번. 하나의 문장은 많은 명제를 함의한다. 이거는 맞죠? 그렇죠. 예, 함의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의끼리도 서로 함의하고 막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함의는 여러 가지이며 함의끼리 서로 관계가 또 이루어진다. 그럼 3번. 함의란 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 그 다음에 4번. 항상 비가 온다는 종종 비가 온다를 함의한다. 라는 것. 예, 이것도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강한 것이 더 약한 것들을 함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답은 1번. 자, 이번엔 대화 함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넌지시 이야기한다로 그러죠? 넌지시 이야기한다. 예, 그 넌지시 이야기한다가 바로 함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넌지시. 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함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저기 변죽을 울린다는 말 아세요? 변죽을 울린다? 예, 예. 변죽이 뭐예요? 변죽. 변죽이 뭐냐면 그릇의 가장자리예요. 그릇의 가장자리. 예. 그릇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땡땡 치거나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릇의 가운데까지 울리죠. 예,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죽을 울린다는 것은 가장자리, 즉 정통을 가운데를 건드리지 않고 가장자리,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운데 뜻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변죽 울린다. 예. 쓸게요, 앞에다가. 예. 한국어 관용어예요, 한국어에. 이게 그릇의 가장자리라는 뜻이고요. 그릇의 가장자리를 문지르거나 땡땡 두드려가지고 가운데가 울리듯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중심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겉에 가장자리, 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 뜻을 전달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축을 뜻하는 여러 가지 관용을 하는지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함축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함축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예, 요즘 그 예원과 그 이태임 간의 그 관계가 아주, 예,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약간, 예, 선배는 또 선배로서, 예, 노골적으로 XX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후배도 좀 느끼는 바가 있겠죠. 예. 근데 서로가 이렇게 막 상심 지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예, 돌려서 얘기했을 때 충분히 알아듣는 거, 이런 게 좀 더 문화적인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예, 그냥 감정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서로 상처도 많이 받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교육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거 할 말을 해야 하는 것만큼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그런 교육이 저는 좀 교과서에 좀 실려한다고 보거든요. 예, 교과서에서 의문, 문법,
지급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말을 안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예, 그런 걸 좀 가르치는 것도 예, 교과서에 실리면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문화적인 게 되지 않겠어요? 예, 생각이 좀 그런데 예. 그래서 뭐 예, 함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여러분들 좀 예, 함축을 좀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대화함축, 1번 대화함축의 개념, 1.1 대화함축의 정의 아래쪽 보시면 대화함축이란 주어진 발화로부터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 실제로 말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화로부터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 실제로 말해진 것 이상의 의미. 예. 이렇게 정의를 봐서는 뭐 전제나 함의나 좀 구별이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전제하고 함의하고 좀 다른 점은 문장에서만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고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함축은 문맥을 봐야 알아낼 수 있는 것. 예. 그런 게 대화함축의 차이예요. 그래서 전제, 함의, 함축 몽땅 다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예. 여기 표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같지 않은 것은 어떤 점이 안 같냐면 함축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있어야 된다. 문맥, 맥락. 예.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함축이고요. 이거는 그냥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한 문장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맥락 필요 없이. 이런 게 전제와 함의. 그 다음에 함축은 맥락이 필요한 것. 예,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화함축 줄여서 함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함축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화함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볼게요. 예, 그라이스는 대화함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자, 1번. 화자의 발화 P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면 대화적으로 PQ를 함축한다. 1번. 화자는 대화 경률 또는 적어도 경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고 가정된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협력 원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준수한다고 해야, 생각을 해야 그 함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뒤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몇 시에요 얘기했더니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 지금 몇 시에요 된 대답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2시 2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상황이 그러니까 우유배달부가 몇 시에 가는지를 서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전제돼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컴퓨터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몇 시입니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라는 말이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질문에 협조를 하고 있구나, 대화에 협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가정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자가 Q를 생각한다고 가정돼야 한다. 예, 그러니까 화자가 그래서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고 상대방도 준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정되어야 하고 3번. 화자는 1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를 화자가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화자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한다. 청자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그게 지금 대화함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예요. 철학자라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요. 여기까지는 언어학자가 쓰면 훨씬 더 잘 쓸 것 같아요. 잘 써요. 그걸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피할 게 되게 많은지 말을 되게 좀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1.2 대화함축의 중요성을 볼게요. 1.2.1 화용론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아래줄 중간 부분 보시면 이것은 언어 외적 현상으로 언어의 조직 밖에 있으면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일반 원칙 내에서 언어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언어 외적 현상이에요. 언어 내적 현상이라면 통사론이나 이런 데서 다 밝혀냈을 거예요. 밝혀냈었는데 언어 외적 현상이며 상호 협력한다는 협력의 원칙이 있어야 이해가 가는 것이니까 또 언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화용론 연구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1.2.2 속뜻을 파악하게 해줘요. 거기 2번의 기억 보시면 몇 시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글쎄 우유배달부 같습니다. 왔었습니다. 우유배달부가 평소에 8시나 7시에 왔었으면 8시나 7시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속뜻은 지금 우유배달부가 평소에 오는 7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 예,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이 몇인지 말해줄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기억의 값처럼 을이 화용론으로 해석된 표시 글쎄요. 우유배달부가 말하기 바로 전에 다녀갔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의미적인 해석이에요. 의미론적인 해석. 그런데 디귿같이 얘기하는 게 화용론적인 해석이에요. 함축적인 해석. 디귿이 시계에 나타난 현재 시간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을이 아니요. 현재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당신의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화용적인 바른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니은같이 해석하는 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디귿같이 해석해야 화용론적인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기계는 니은처럼 해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람은 디귿처럼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나은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아까도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예원과 이태임의 이야기. 저기 거기에 허지웅이 끼어들었어요. 허지웅이 끼어들어서 그 저희 예원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 이태임한테 언니 나 마음에 안 드시죠? 언니 나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런 말이 남자들로 치면은 내가 뭐 같냐? 너 내가 뭐 같냐? 이런 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데 그래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허지웅도 확인해 봤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확인하고 그런 걸 쓴 거래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쓰고 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런 뜻이 있군요. 그래요. 그런 게 함축이죠. 그러니까 함축. 그러니까 그 함축을 이태임이 알아냈기 때문에 막 훨씬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막뭐 어쩌고 XX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그러니까 함축도 달라요. 보면은 뭐 그 저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형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돌려서 얘기한 건데 여자들로 치면은 그 함축이 상당히 그 노골적인 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다음에 그 1.2.3 볼게요. 의미론의 모순을 극복한다. 거기 저 첫 번째 줄의 끝부분이요. 자연 언어는 훔볼트가 언급했듯이 움직이는 개체인 에네르게이아이다. 훔볼트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에르곤과 에네르게이아. 에르곤. 그 에르곤은 뭐냐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 에네르게이아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언어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언어는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언어는 움직이는 거죠. 언어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500년 전에 조선 시대로 가가지고 말하면 말 못해요, 우리. 언어는 변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에르곤이에요, 에네르게이아예요. 에르곤이 안 바뀌는 것, 에네르게이아가 바뀌는 것. 에네르게이아죠, 그렇죠. 그리고 꼭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함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축이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언어가 에네르게이아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뭐 한번 예를 들었었죠. 저 사람은 기계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기계라는 그런 의미가 바뀌잖아요. 어느 상황에 가냐에 따라서. 작업 환경에 가면 좋은 뜻, 이렇게 일반적 환경이면 나쁜 뜻,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함축이 바뀌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네르게이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함축의 개념은 첫 번째 한 줄밖에 없는데 함축의 개념은 의미론적 기술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3번의 기억을 볼게요. 장군이 말에 올라타고 한양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고를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엔드죠, 엔드. 엔드인데 저 니은 보시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 지금 기억이나 니은이나 고가 들어갔어요. 같은 뜻이에요? 뜻이 어떻게 달라요? 그 기억의 고 같은 경우에는 and then의 뜻이죠. 그게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기 3번의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and의 뜻이에요. and의 뜻. 그래서 그 3번의 기억을 순서를 바꿨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장군이 한양 쪽으로 달려갔고 말에 올라탔다. 앞에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3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꿔도 되죠. 이거는 엔드의 뜻이니까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엔드가 그 결국에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건데 뭐 다음 단락 보시면은 3을 설명하는데 의미론자들은 연결어 및 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중의적인 방법을 따른다면
아주 단순한 낱말의 의미를 끝없이 확산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의미론에서는 계속 이제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4번 같은 문제가 생겨요. 깃발은 흰색이다라는 말 있죠. 예, 그러면은 그게 저기 니은에 깃발은 흰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다라고 하면 3번에 저기 4번의 니은은 무슨 국기예요? 어느 나라 국기예요? 이거 프랑스 국기죠? 저 프랑스 국기. 예. 자, 그런데 저희 3번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기죠, 백기. 예. 항복할 때 하얀 백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의 기억의 흰색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흰색이라는 뜻이 되고 의미론적으로 따지면 4번의 니은의 그 흰색은 어떤 뜻이 되냐면 3분의 1이 흰색이다라는 뜻이 돼요. 예.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상황에 따라. 예. 그래서 이제 의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중의적으로 의미가 계속 더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 맥락 다 빼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뭐 있을 때마다 의미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또한 의미로는 진리 조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현실론에선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5번의 기억 보시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이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말이 우리는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번의 기억이 니은을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니은을 지금 함의하고 있는데 디귿 보시면은 지금 서로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내용의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은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어가지고 니은의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말이 안 돼야 되거든요.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화용론 맥락을 끌어들여야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나요? 가봤더니 존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북미에서는 완전 흥행에 참패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되게 뭐 1000만 넘게 그렇게 사는 보고 그거 보니까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좀 영화가 묘해요. 묘하고 가족 애를 좀 얘기하고 있고 과학 속에 드러나는 가족애 그러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개념이 우주 공간 그런 것도 드러나고 상대적인 시간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느 행성 가니까 막 1시간 있었는데 25년이 훌쩍 흘러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 다음에 4차원 그래서 어디로 이제 갔더니 4차원으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과거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약간 봤는데 타임머신 발명됐을까요? 타임머신? 그런 얘기 있어요. 타임머신이 발명되었다면 지금 현재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은 발명이 안 됐다. 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되게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자연 언어의 표현은 간단하고 고정된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화함축 이론은 그러한 고정된 의미의 핵은 종적 고정되지 않고 화맥에 의한 화용률적인 의미, 즉 대화함축의 의미에 집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화함축의 개념이 도입될 때 지금까지 나타난 의미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정된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 그 화맥에 따라서 의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론의 문제점들 고정된 것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맥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유도리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대화함축의 장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2.4 볼게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절히 설명한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대화함축의 원리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은 전쟁이다 같은 명백한 항진 명제가 왜 중요한지, 운유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전쟁은 전쟁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논리학에서 따지면 전쟁은 전쟁이다. 그래서 뭐 이거예요? 예? 예. A는 A다예요. 예? 예? 예. 정중수는 정중수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항진명제, 항진명제. 예, 이거는 뭐 항진명제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허용적으로 보면 전쟁은 전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은 전쟁이다. 야, N은 N야. 예, 무슨 뜻이에요? 예. 전쟁은 전쟁이다라는 것은 전쟁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 큰 피해가 있다. 예, 피해가 있고 예, 개인적인 사람한테 큰 피해가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애는 애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논리학에 따지면 항진명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예, 실제로 보면 화행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의미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 그 함축은 이제 그런 예, 여러 가지 그 사실들 예, 그런 것을 밝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일점 그 저기 은유법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당신은 요즘 좀 뜨는 김태희밖에 생각이 안 나네. 김태희 닮았어. 예, 김태희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뻥일 수 있어요. 예, 뻥일 수 있어요. 예. 당신은 김태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태희야. 김태희 닮았어 아니라. 예. 그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논리학에서 따지면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이죠. 그런데 화용론에서는 예, 당신 참 예, 예뻐, 예, 아름다워 이런 거보다 좀 더 나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예, 뭔가 저 비유적인 표현 그런 게 예, 예, 그리고 예, 그 아우 매워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할라피뇨를 한 숟갈 먹었어.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다 뻥이거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거짓말인데 실제로 화용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 더 뭔가 강조하는 것, 또 색다른 것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화용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언어에 대한 사실들,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적절히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1.2점을 보시면은 이거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 줄 보시면 대화함축이 보편성을 가져요. 그래서 6번 예를 보시면 그 사람은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3명의 아들이 있을 때 2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1명의 아들이 있을 때 2명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죠. 2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오로지 2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아들 2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 3명 있는데 2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다는 것은 오로지 아들 2명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어디 저기 중국에 가면 다르고 몽골에 가면 달라요? 네? 뭐 저기 뭐 미국에 가면 달라요? 그 사람 아들 2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들 3명이 있는데 2명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전 세계에? 예.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함축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도 단어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꼭 문장 이렇게 지키지 않고 예. 다 함축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함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예, 보편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6번의 니은 그 옷은 흰색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옷이 전체가 흰색이란 뜻이죠. 예, 예. 그 옷이 뭐 이렇게 삼색계처럼 되어 있는데 예, 그런 걸 흰색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그 저기 함축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함축이 실제로 예,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3 볼게요. 그라이스의 대화 함축이론.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부분 그라이스는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을 나타내는 4가지 기본 대화 경률, 즉 언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저로 하는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7번의 협력 원칙을 보시면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하라. 자, 1번 질의 경률이 있고 2번 양의 경률, 3번 관련성의 경률, 4번 태도의 경률. 제가 요거는 외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이거는 대화 경률 화용론 배웠으면은 다른 거 다 까먹어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대화 경률,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 4가지. 자, 질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지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예, 거짓이라고 믿는 것, 즉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이건 돌려 말하면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허풍 치지 마라. 예, 그 뜻이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2번 양해 경률 보시면 A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기 적절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너무 과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묵해가지고 예,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B번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 수다쟁이. 예, 예, 그런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저 1번의 A, B 같은 경우는 1번 A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1번의 B번 같은 경우는 허풍쟁이. 그런 사람을 이제 싫어하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관련성의 경위를 보시면 관련성을 지켜라. 예,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사람, 예, 동문서답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태도의 경륜 명료해라. 특히 A번 모호성을 피해라. 중의성을 피해라. 모호성, 중의성 저번에 얘기했었죠. 예, 모호성은 예, 불명확한 것. 예, 그다음에 저 중의성은 이중적인 것. 중의성 다른 말로 바꾸면 애매성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애매모호하다는 말은 정말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예, 애매성은 중의성, 그 다음에 저기 모호성은 불확실성,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C번 간결해라. 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그 조리 있게 해라. D번, 예, 조리 있게 해라. 예. 그 저기 순서대로 말해라.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시간적 순서를 지키든지 공간적 순서를 지키든지 논리적 순서를 지키든지 그래서 순서대로 말해라 그 얘기예요. 자, 이 협력 원칙을 우리가 딱 대화를 할 때 자, 협력 원칙 먼저 선서하고 합시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다 협력 원칙을 미리 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을 하거나 뭐 저기 은유를 사용하거나 비유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협력 원칙을 실제로는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기는 건데 예, 그런 것조차도 좀 더 깊은 수준의 협력 원칙을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소리 하는 건 아니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야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협력 원칙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지만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 비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예, 한 단계 더 너머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자, 다음이요. 자. 8번 예를 볼게요. 8번 예 위에 줄.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사람들은 그 중간 부분 항상 표층에서 이 경렬들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적어도 어느 층에서 그 경렬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표층에서 예, 그 드러난 층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협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 그렇게 가정을 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8번 예를 보시면 처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0의 집 밖에 포르쉐 자동차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저기 처수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 0의 집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0의 집 밖에 세워놨으니까 아마 철수하고 0이는 사귀는 사이이며 예, 철수는 0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르쉐 자동차가 철수의 자동차이며 0의 집 밖에 세우자는 거 보니 0이 집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예, 이런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사실 처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0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0의 집 밖에 포르쉐 자동차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엉뚱한 대답일 수가 있는데 좀 더 깊은 층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저기 가정을 해야 요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다음 줄 보시면 그 아래 저기 첫 부분 앞에 부분 양의 경률과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것은 0이 집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0이 집 밖에 포르쉐 자동차가 있습니다라고 길게 말해요. 양의 경률을 지금 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을 예, 또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관련성의 경률을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렇지만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그러나 이와 같이 분명히 상호 협력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뢰 발화를 보다 깊은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려고 한다. 즉 의뢰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 철수의 위치와
포르테가 아니라 포르쉐인데 포르쉐 자동차에 제 차가 포르테예요. 포르쉐 포르쉐급의 포르테라고 다닌다만 위치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나를 자문하고서 만약 철수가 포르테를 가지고 있다면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면 영의 집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은 수준의 그런 협력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에 돌입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8번에 을같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영의 집 안에 있습니다. 영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텐데, 뭔가 아마 좀 더 이 사람에 관한 정보를 좀 더 말하고 싶었거나, 뭐 아니면 뭐 약간의 질투,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 다음요. 다음 단락. 우리는 이 경률들이 비언어적 행위 양상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비언어적 행위 양상도 지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자동차 수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지뢰 경률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갑이 을에게 브레이크액을 달라고 하자 을이 알면서도 기름을 준다든가 또는 운전대의 나사를 조이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한다면 을은 이 경률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 그러니까 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행위 양상. 그래서 뭐 시켰는데 딴 행동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지뢰 경률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의 경률이 알맞게 행하라는 경률이라고 할 때 을이 3개의 나사를 필요로 하는데 고의적으로 1개만 준다든지 아니면 300개를 준다면 갑은 이 경률을 위배한 것이다. 양의 경률을 어긴 거예요. 3개 다루는데 하나만 준다든지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자, 관련성의 경률도 마찬가지다. 즉 을이 3개의 나사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원하는 것이지 30분 후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갖다 주지 않는다면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이 크기 8인 나사를 원하는데 크기 10인 나사를 건네준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태도의 경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8인 걸 원했는데 10인 걸 준다면 목적을 분명히 태도의 경률을 어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꼭 언어 행위뿐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도 지배한다. 대화 경률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2번 대화 함축의 특징을 볼게요. 대화 함축의 특징은 1번 취소 가능성, 2번 비분리성, 3번 계산 가능성, 4번 비고정성, 5번 비결정성이에요. 자, 취소 가능성 2.1. 전제 같은 경우에는 취소 가능성 없었어요. 취소 가능성 있었어요. 그런데 함의 같은 경우 없었는데 함축 같은 경우는 취소 가능성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대화 함축은 취소될 수 있다. 대화 함축은 취소가 가능하고 언어학적 또는 비언어학적 화맥에서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예를 보시면 철수는 3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니은에 철수는 3마리 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의 기억같이 철수는 적어도 3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철수는 3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살아남나요?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말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3마리 이상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철수는 3마리의 소를 갖고 있다. 사실은 10마리다 라고 다음 문장 그렇게 사실은 10마리다라는 걸 붙여도 함축은 취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철수는 3마리 소를 갖고 있다.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을 붙이면 이것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함축은 이런 말을 붙일 때 다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볼게요. 추론이 발화의 완전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 화맥상 분명해지면 대화 함축은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모고 장려 보조 계획하에 많은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 3마리의 소를 가져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즉 소를 길러야 되는 거 장려하는 법칙에 장려하는 그게 생겨가지고 장려하는 정부 계획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마리 이상을 한 사람당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 3마리 이상. 그런 상을 가정해 본다면 감독관은 철수의 이웃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철수 씨는 필요한 수의 소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물론이죠. 철수는 3마리 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3마리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 꼭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3마리 수예요. 3마리의 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필요한 수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채우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 그 사람 자격 요건을 채우고 있습니다라는 뜻에서 3마리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뿐이지 예, 실제로는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일 수도 있다는 거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된다면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예, 그런 저 을에 철수는 3마리 소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3마리 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취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 3에서 을의 대답은 철수는 3마리 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라는 대화 함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모고 장려 계획에 의해서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면 3마리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은 꼭 3마리 소만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대화 함축은 비고정성을 갖는다. 비고정성이란 대화 함축은 어떤 표현의 고정적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고정성. 그러니까 비고정성이라는 것은 대화 함축이 함축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함축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비고정성은 취소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대화 함축이 언어 표현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예. 8번의 예를 보시면 8번의 기억. 철수는 지석이를 때렸다. 라는 말은 지금 철수는 지석이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하죠. 예. 만약에 때려서 죽였다면 철수는 지석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때려서 죽였다는 말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지석이를 때렸다는 말은 때리기만 했지 죽이지 않았다는 예,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이 되어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예, 그 아래 두 번째 줄이요. 중간 부분은 그러나 진짜 죽인 상황에서 오도를 할 목적으로 팔 기억을 말한다면 그럴 때는 팔 니은은 거짓이 돼요. 즉 대함축은 취소되므로 언어 표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예, 거짓말을 할 목적으로 때리기만 때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팔 니은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함축은. 자, 다음에 2.2 비분리성을 볼게요. 비분리성 중간 부분. 비분리성이란 그 아래줄의 중간 부분이요. 대화 함축이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대화 함축은 발화된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발화된 단어나 문장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으로 바꾼다고 해도 대화 함축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A, B 이렇게 돌아가는 맥락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번 예를 보세요. 철수는 천재이다. 철수는 머리 좋은 천재이다. 철수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다. 철수는 대단한 지성이다. 철수는 대단히 명석하다. 라는 말이 사실은 철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철수가 좀 바보기 때문에 조롱하기 위해서 비읍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역서부터 미음까지 얘기했다면 기역서부터 미음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비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분리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수가 바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4번의 기역서부터 미음 어떤 말이 들어간 간에 예, 그거는 철수가 바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그 뜻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약간 좀 비고정성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비고정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화가 여러 가지 발화를 여러 가지 함축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고 비분리성이라는 것은 그 맥락, 예, 그 부분에서 어떤 말이 들어간 간에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뜻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라고요. 예. 말이 좀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예. 예, 그런 뜻이에요. 자, 바보하고 멍청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바보는 밥보에서 나왔어요. 밥맞춤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보하고 멍청이 같은 뜻인가요? 예. 예. 바보하고 멍청이가 옛날에 바보 노무현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예.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닌데 예. 바보라고 멍청이 노무현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바보하고 멍청이는 다른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바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능이 좀 높다 하더라도 약간 좀, 예, 그 좀 상식, 그래, 좀 그 뭐죠? 좀 그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예. 멍청이는 지능이 나는 사람이죠. 지능이 사람. 예, 그래서 바보 멍청. 그게 지금 저 의미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의미론에서 절대적인 동의어, 예,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절대적인 동의어가 있어요. 어떤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 다 똑같은. 그 저기 예로서 어떤 걸 들으냐면 메아리하고 산울림을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저 국어 의미론 들으셨어요? 예. 예. 그 국어 의미론의 대표적인 책이 임지룡 선생님이라 쓰신 국어 의미론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런 책인데, 예. 그거는 뭐 임지룡 선생님은 경북대를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도 교재를 사용해요. 예, 그럴 정도로 예, 좀 우수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절대적인 동의어를 예로 예, 메아리 산울림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저 강당에서 아 하고 이렇게 외쳤을 때 아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메아리라고 그래요, 산울림이라고 그래요. 예, 메아리라고 그러지 그 산울림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차이가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동의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동의어하고 유의어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같지 않다고 말하시고 동의어는 완전히 같은 말이고 유의어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진짜 똑같은 말하고 저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절대적인 동의어는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 동의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동의어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니까 유의어는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비슷한 뜻인데 그래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떨 때 그러니까 동의어하고 유의어는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 동의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다르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은 같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나 어머니나 예. 그 사실은 뉘앙스는 다르죠. 높임이 다르죠. 높임이 다르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은 같잖아요.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의어를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아무리 이렇게 뜻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리키는 대상은 같으니까. 근데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를 믿지 않는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동의어는 없으니까 아예 유의어라고 부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어와 유의어는 같은 말이에요. 입장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 그 비슷한 말 이렇게 나누십니다만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저기 참고로 예, 의미론의 기본이에요. 의미론의 기본. 예.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 뭐가 있어요? 예. 일단 여기 나온 대로 동의관계, 동의관계. 예. 의미가 같은 관계죠? 같은 관계. 예. 자, 그 다음에 의미가 같은 거 말고 모양이 같은 게 있어요. 모양이 같은 거. 예. 모양이 같은 건 뭐예요? 예. 동문관계. 예. 동문관계. 예. 그 뭐 이런 걸 말해야 좀 시험 범위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예. 또 게다가 여러분 저기 의미론 안 들으셔도 예. 이런 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들으시면 더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을 예,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음 관계하고 또 많이 나오는 관계가 있어요. 동음 관계하고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의 관계, 다의 관계. 예, 동음 다의. 같아요, 달라요? 같진 않아요. 같진 않아요. 예.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동음 관계, 다의 관계. 예. 예. 의미 하나고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거. 의미 하나고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동음관계와 다의관계 차이점은 뭐예요? 동음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미 간에 관계가 없어요. 의미 간에. 네. 그래서 저기 사과 있죠, 사과. 사과가 먹는 사과하고 우리가 예,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하고 의미가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 없죠. 그런 관계가 동음관계예요. 동음관계. 근데 그 저기 다의관계는 뭐냐면 의미와 의미 간에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있죠, 다리. 다리가 사람 다리하고 책상 다리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관련 있죠. 사람 다리, 동물 다리 다 관련 있죠. 그런 것들 무슨 관계예요? 그런 것들 다의 관계. 다의 관계. 근데 사람 다리하고 한강 다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동공관계예요. 동공관계. 관계 없는 것. 그래서 사전에서 볼 때 여기에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뭐 1번, 2번. 예. 사람 다리, 책상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요 관계가 동공관계예요. 동공관계. 그 다음에 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요 관계가 다이관계. 서로 이제 의미가 관계가 있는 거. 예.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의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네, 반의어가 있죠. 반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간에도 계급이 있죠. 계급. 예, 위에 놈, 아래 놈. 그래서 상하이 관계, 상하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이 평생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단어와 단어가에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예, 그렇다면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예. 자, 다음이요. 예. 5번 예를 볼게요.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의리 기억. 뭐니 해도 제주도가 최고야. 이은 제주도는 한 번쯤 가볼 만해. 디귿 요즘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네. 리을 제주도로 가자. 기억서부터 디귿까지 다 리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을이 들어갈 이 말에는 기억서부터 리을 어떤 게 들어가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로 가자라는 말이 결국에는 기억서부터 디귿까지 예, 나타내는 그런 함축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디귿까지 어떤 말이 들어간 간에 리을의 뜻을 나타내니까 비분리성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말이 다르다는 것. 예. 자, 다음에 예, 거기에 들어간 말이 같다는 것. 달라도 의미는 같다는 것. 자, 그럼 2.3 계산 가능성을 볼게요. 중간 부분이요. 저 아랫줄. 계산 가능성이란 모든 발화에서 대화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함축은 청자가 발화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 협력 원칙, 대화 경륜을 바탕으로 협력의 과정을 유지하면서 추론한 것이다. 그래서 6번에 1번 보시면은 이제 그 대화함축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1번 화자는 피를 말한다. 그럼 2번 화자가 대화 경륜 또는 적어도 협력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화자는 피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 경륜 또는 대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Q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4번 화자는 자신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Q가 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즉 서로 이제 Q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Q를 생각하도록 의도한다. 그리고 P를 발하여 Q를 함축한다. 그래서 Q가 결국 함축의 뜻인데 Q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Q를 사용할 수 있고 Q가 정확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정하지 못했을 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클릭비라는 그룹에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때 저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음주운전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은 술 왕창 퍼먹고 할 때 그 음주운전인데 일반 사람들은 하여간 거기 걸릴 만한 수준이 되면 음주운전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함축이 먹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함축이 먹히지. 나만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함축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또 말해주기도 해요. 어떤 건 또 어떤 상황에서 안 먹혔는데 이제 어떤 건 안 먹히는데 어떤 건 먹히더라.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노련해지는 거죠. 예. 자, 다음에 7번 예를 볼게요. 이제 화청자 사이의 상호 지식. 예, 7번 예는 바로 위에 줄에 화청자 사이의 상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축이 사용되려면 서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7번에 1번 발화된 문장 피해 고정적 내용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협력 원칙과 대화 경로를 서로 상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했고요. 예. 이거는 뭐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런데 신정아 같은 사람 있죠? 신정아 같은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예, 대화 경로이. 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예.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하고 믿어버려요, 그 말을. 예,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좀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걸 믿는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 예. 예. 네. 그렇게 보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나르시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좀 험한 세상을 좀 이겨내려고 자기 스스로 계속 그런 말을 계속 이제 강조를 했다든지 이러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속아주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속는데 거기에 이제 터졌을 때는 이제 완전히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냥 일반 사회에서 매몰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다음에 3번 피해 맥락 그것의 관련성 그래서 이제 맥락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상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겠고 그래서 한번 배경 정보 예를 들어서 이제 피는 분명히 거짓이다 비유를 사용했다든지 농담을 사용했든지 이런 거는 거짓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서로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그 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지 이런 게 공유도 안 됐는데 사용하면은 대화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막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자, 다음 2.4 비한정성을 볼게요. 비한정성이란 대화 함축의 집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 표현은 맥락에 따라서 대화 함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수와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는 기계다라는 말은 이게 한정된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작업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 등등의 뭐 다른 뜻을 또 추론할 수 있나요?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자 다음에 뭐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축구를 한다면 축구를 잘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고 나사 조이는데 간다면 나사를 잘 조인다는 뜻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축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경률 준수에 따른 분류 아래쪽 보시면 대화 함축은 대화 경률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관계에 따라 표준 대화 함축과 비표준 대화 함축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표준 대화 함축, 비표준 대화 함축은 그 함축의 종류인데 표준 대화 함축은 대화 경률을 준수한 그거예요. 함축이고 비표준 대화 함축은 준수하지 않은 어긴 대화 함축이에요. 어겼을 때 생기는 대화 함축. 자, 그 3점의 표준 대화 함축을 보시면 표준 대화 함축이란 화자가 대화 경률을 준수한 데서 발생하는 대화 함축이다. 지켰을 때 생기는 함축. 비표준 대화 함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함축. 자, 1번 예를 보시면 갑이 차를 몰다가 행인에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요. 모퉁이 돌아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모퉁이 돌아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어떤 함축을 가느냐 하면 그 아랫줄의 끝부분이요. 을은 그 주유소가 문을 열었으며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면서 말한다. 그래서 즉 을은 즉 질의 경률을 준수하면서 대화함축을 전달한다. 이와 같이 대화경률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추론을 표준 대화함축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요 말이 지금 주유소가 문을 열었고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그런 것을 다 가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휘발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 그 함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요 함축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폐업했어요.
예, 폐업했는데 주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 함축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수가 없는데 예, 그 지뢰 경로를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유소가 있다는 예, 거기에 가면 기름이 있다는 예, 그런 함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 자, 3.1.1 지뢰 표준 대함축을 볼게요. 지뢰 표준 대함축은 화자가 지뢰 경로를 준수하면서 생긴 대함축을 뜻한다. 예,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 아래달라 화자가 진술한 것은 화자가 믿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에 기억 철수는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 그러면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면 니은은 나는 그가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죠. 예, 이런 것이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디귿같이 나는 철수는 박사학위가 두 개라고 진술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상한 그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억같이 말하는 것은 예, 니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지뢰 경류를 지금 준수하면서 이번에 기억을 준수했다고 생각을 해야 이번에 기억에 다른 그 함축이 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질문을 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해야 돼요. 즉 화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모르면서 질문해야 한다. 예, 그래서 3번의 기억 보시면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죠? 라고 예, 물어본다면 형님의 농장이 4만 평인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예, 그거를 몰라야 예, 그거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장이 4만 평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이제 바른 질문이 바른 함축이 나올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뭐 알고 질문을 한다면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죠? 라는 게 지금 알고 질문한다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알고 질문한다면. 예.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예. 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걸 형님의 농장이 10,000평인데 4만 평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거짓된 질문을 한다면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예. 4만 평인데 알고 4만 평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 이거 지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뭐 다른 하여간 뜻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돈을 빌리고자 한다든지 뭐 하여간 형님이 부자라는 것을 예, 다시 세상에 알려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그런 다른 뜻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뜻을 여기에 있는 이 말이 지뢰 경류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뢰 경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3번의 니은의 함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